네. 네, 우리가 현재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새로운 수단, 전통적인 수단이 아니라 최근에 새로 생긴 여러 가지 방법을 보는데 그 중에 503페이지의 제2절 관허 사업의 제한입니다. 관허 사업, 즉 관청이 허가한 사업을 제한한다. 제한은 그 사업을 정지시키거나 사업을 취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는 그 사업, 즉 인가나 허가를 취소시킨다는 얘기는 그 관련 법을 위반했을 때 해당되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영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어떤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마침 이 사람이 관청으로부터 무슨 허가를 받아서 인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정지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좀 우회적이긴 하지만 압박을 가함으로써 행정법규를 이행하도록 위반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작업인데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인허가와 관련되지 아니한 다른 법규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허가를 정지시키냐 이거지. 여러분 예전에 배웠던 우리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에 바로 부당결부 금지 원칙과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 요 503페이지 맨 아래 나오죠. 맨 아래 세 번째 줄 보면 굵은 글씨로 부당결부 금지 원칙 관련하여 문제의 가점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과거에 말이죠. 현재도 위법 건축물의 이용에 대한 관허 사업의 제한, 건축법 79조가 있고 그다음에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또 관허 사업 제한 조문이 있습니다. 아직 두 가지가 어떤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학계에서는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면 되겠어요. 제3절 다음 페이지 가면 공급 거부 나옵니다. 이것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 대해서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 이러한 것들을 공급을 거부하는 작용이에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전기나 수도가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인데 정부로서는 정부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이렇게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오히려 국가가 나서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을 공급을 거부한다면 이것도 역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또 부당결부 금지 원칙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위반을 하고 있는 행정법규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왜 수도나 엉뚱한 수도나 전기, 가스를 공급을 거부하냐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문제점은 있습니다. 공급 거부. 네,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505페이지에 보세요. 공급 거부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 알아두시겠는데 이런 식이죠. 보면은 여기 가령 서울시장이 있고 서울시 시장이 있고 수도 공급자가 있단 말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여기 해당되고요.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게 이제 법을 위반한 사람이에요. 그럼 서울시장이 수도 공급자에게 공급 거부를 요청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여기에 단수 조치를 하죠. 단수 조치를 하는 요청. 물을 끊어달라.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끊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법적 성질을 아시라는 얘기예요. 요게 처분이고, 요것은 그냥 요게 이제 행정기관 사이에 어떤 내부적인 작용에 불과한 것이지. 따라서 이 사람이 이제 다투기 위해서는 바로 이걸 다투야 된다 이거죠. 행정쟁송으로서 다투는 대상은 뭐냐? 거부 요청이 아니라 바로 이런 단수 처분과 같은 행정행위를 다투야 된다. 외부적인 작용을 다투야 됩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506페이지에 위반 사실 등 공표. 이건 다른 말로 명단 공표라고도 하는데요. 행정법상 의무 위반이나 불이행이 있을 때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의 이름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그런 행위, 이름과 행위를 여러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그 사례를 보듯이요.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하는 거 혹시 보셨죠? 그래서 청소년 대상 범죄인 명단 공개다. 공직자들이 재산을 허위로 등록했을 때 그런 내용을 공개합니다.
뭐 환경 위반 업체뿐만 아니라 어떤 법규를 위반한 업체들, 업소들 이름을 이제 시민들에게 공개합니다. 요 법적 성질은 사실 행위가 다수설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인 행위는 아니고 사실 행위입니다. 사실 행위.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건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기 바라요. 가끔 법적 근거에 그 법률 이름을 막 혼동해가지고 출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건 뭐 괜찮은데요. 맨 아래 줄에 뭐 국세기본법이라고 있죠. 국세기본법. 그러니까 고액 체납자들 명단 공표하는 법이 국세징수법이 아니라 국세기본법에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국세기본법. 그러니까 국세기본법은 일단 과세처분의 근거법이 돼요. 과세처분. 국세징수법이라는 것은 이 체납처분의 근거법이잖아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그러니까 국세징수법으로 오인하기 쉬운데요. 어쨌거나 국세기본법에 이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507페이지에서 보듯이 이러한 명단 공표는 우리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헌법학에서는 기본권 충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국민의 알 권리가 이쪽에 있어. 국민들은 고액 체납자가 누군지 알고 싶다 이거지. 그래서 명단 공표를 요구하는데 이 한쪽에서 명단이 공포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프라이버시 요게 이제 침해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충돌합니다. 국가로서는 이 두 가지 기본권 어느 하나 덜 중요한 게 없어요. 따라서 이것이 조화롭게, 이 제목도 바로 오른쪽 페이지 위에 알 권리 조화라는 제목을 쓴 이유 아시겠죠? 두 가지가 서로 합리적으로 조화되는 영역에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판례 하나 알아두시는데 거기 박스에 있는 판례 중에 두 번째 판례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가 있어요. 이 녀석들은 이제 처벌을 받아서 교도소에 갔다가 나오죠. 교도소 한 2년 그 징역살이 하다가 나오는데 얘네들을 위해서 신상공개제도가 또 있단 말이에요. 명단을 공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혹시 이중처벌 아니냐의 문제가 있어요. 이중처벌. 한번 처벌받았는데 또 처벌이에요. 근데 이중처벌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명단을 공개하는 건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평등권 위반이라고도 주장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다른 오히려 더 청소년 성범죄보다 더 흉악스러운 범죄도 많은데 걔네들은 명단을 공표 안 하는데 왜 얘네들만 공표하냐 이거지. 근데 이제 이 성범죄라는 것은 어떤 특수성에 비추어서 이것도 합리적인 일이다. 합리적인 제도라고 해서 합헌 결정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508페이지 좀 가보세요. 508페이지 가면 그 처분성이 문제가 됩니다. 만일 명단 공표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이런 명단 공표 행위가 처분, 즉 행정행위여야만 되는데 우리 통설은 일단 부정설이에요. 이건 그저 그냥 사실적인 행위이지 이것이 법적인 행위가 아니라고도 봅니다. 부정설이야. 이 말은 행정 항고쟁송으로 다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나오듯이 뭐 소의 이익이 없다는 거지. 이 말 일단 명단이 공표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이제 명단을 다 알게 됐단 말이야.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는데 뒤늦게 이것을 뭐 취소시켜 본들 어떤 아무런 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한번 사회적으로 매장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취소에는 이익이 없어. 소의 이익도 없어. 어쨌거나 이 항고쟁송을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것이. 그렇지만 이제 괄호 2번처럼 국가배상 청구 소송으로 가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공무원들이 제대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단 공표를 함부로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정정 공고 청구할 수 있죠. 지난번에 그 공표했던 것이 잘못됐음을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알리는 행위. 정정 공고입니다. 이런 걸 요구하면 됩니다.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실효성 확보 수단 파트가 끝났습니다. 5편, 지금부터 이제 5편 하는데요. 5편. 행정상 손해 전보 제도라고 돼 있죠. 행정상 손해 전보 제도. 이건 크게 1장과 2장, 그다음에 기타 뭐 보완 제도 해 가지고 3장까지는 있습니다. 교재에. 일단 중요한 것은 1장, 2장을 철저하게 잘 공부하셔야 되는데
1장은 이제 그 손해배상 제도다. 손해배상. 그다음에 2장은 손실보상 이렇게 부릅니다. 차이점은 많아. 근데 이제 반드시 처음에 아셔야 될 차이점은 국가작용 중에 위법한 행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이제 손해배상이 문제가 되고, 적법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손실을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재산상의 어떤 손실을 가져다. 정부가 잘못한 게 없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이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재산상 전보를 해줘야 된다. 돈으로, 금전적으로 보상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손실보상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513페이지부터 보는데요. 행정상 손해배상. 네. 513페이지. 행정상 손해배상입니다. 손해배상이라 함은 자, 국가 등 행정주체의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행정주체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 자 헌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요. 좀 아래 보시면 헌법 규정. 헌법 29조 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법규에 따라서 이제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뭐 일 처리를 잘못했어. 그래서 어떤 시민 A라는 시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뭐 어떤 정신적 고통을 줄 수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적으로 원상회복이 원칙인데 이제 한번 그런 손해가 발생한 것을 원상회복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이제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 규정이에요. 이걸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514페이지 가시면 514페이지에 국가배상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헌법 29조의 내용을 받아서 만들어진 법률 이름이 바로 국가배상법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 국가배상법은 여러분 민법을 배우시는데 민법 750조 이하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건 개인과 개인끼리 잘못했을 때 민법에 의해서 손해배상으로 해결이 돼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한쪽에 있고 다른 한쪽에 이제 시민 한 사람이 있다. 시민이 있다. 그럴 때 대비해서 특별히 만든 게 국가배상법입니다. 따라서 국가배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자, 쭉 내려와서 박스 하나가 나오는데요. 자, 국가배상법이 사법이냐 공법이냐. 우리 판례는 사법이다 이거지.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국가배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라고. 그래서 원래는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인데, 그래서 국가도 어떤 한쪽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어. 그러면 이것은 민법이 확장된 것으로 봅니다. 민법 관계가. 따라서 실제로 국가배상 사건도요. 민사법원에서 처리가 되고 있어요. 현재 실무적으로 민사법원입니다. 따라서 판례는 이것을 사법관계로 보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괄호 3번 외국인도 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해서 외국인이 피해를 입었으면 외국인도 우리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 국가배상법 7조는요. 이른바 상호보증 규정을 뒀습니다. 상호보증. 네. 그 나라 국가가 그 외국인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주는 만큼 우리도 그 외국인에게 해준다. 이게 상호보증 관계입니다. 자, 516페이지로 갑니다. 516페이지로 가면 지금부터는 요 손해배상이요. 손해배상이 이제 국가배상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국배법. 네, 2조 사건이 있고 5조 사건이 있어요. 국가배상법 2조는 바로 지금부터 보는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에 관해서 배상해 주는 것. 그리고 5조는 영조물의 설치,
설치 관리상에 어떤 하자가 있을 때 손해배상 해주는 것입니다. 영절무부터 먼저 얘기하면 이것은 이제 뭐 도로나 예를 들어서 도로나 하천, 뭐 공원 이런 식으로 국가나 공공단체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잘 못해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때 손해배상해 줍니다. 자, 그럼 먼저 516페이지의 제2절은 바로 이거예요.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있어. 그럼 먼저 이제 이 법이 정하고 있는 2조의 배상 요건을 봐야 됩니다. 배상 요건. 먼저 보면 공무원이 이제 직무를 그죠? 직무에 관해서 그다음에 직무를 집행하면서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겁니다. 집행하면서. 그리고 위법하게 그다음에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서로 인과관계가 있어야죠. 이러한 요건들을 갖춰야 그 피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나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공무원부터 보는 거예요. 자, 공무원은 최광의 공무원이다 이거야. 최광의 공무원. 그러니까 가장 넓은 의미의 공무원이다. 우리가 보통 공무원 그러면 정식으로 임명받아서 시청이나 구청에서 이제 딱 정규 시간 지키면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있죠. 이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제 국가배상법은 이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공무수탁 사인까지도 포함돼요. 공무수탁 사인. 나오죠?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공무수탁 사인. 우리 배운 것 같아요, 앞에서. 그래서 국가로부터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이제 공무를 위탁받아서 처리를 하는 민간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민간이냐. 근데 공무를 처리하는 순간만큼은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소속 공무원 전부 다 포함되겠지요. 그 다음에 3번. 공무원은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다수인일 수도 있고 특히 어떤 행정기관 전체일 수도 있습니다. 밑에 보충학습의 판례학습의 유명한 사건 있죠. 교통할아버지. 이제 사회적 경험이 많은 분들을 어떤 구청에서는 교통할아버지로 임명해서 이분들이 출퇴근 시간에 교통 정리를 하는 거예요. 도로에서. 그러다가 이 할아버지가 지도를 잘못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네. 비록 이 할아버지는 민간인이지만 이 업무를 수행하는 순간만큼은 공무원의 지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청은 기초단체는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 내용이에요. 517페이지에 그 공무원 인정 사례가 있죠. 이거 체크했다가 보시고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판례들이 나와 있고 두 번째 건 부정한 사람들 의용소방대원, 시흥버스 운전사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국가배상법상이. 자, 두 번째로 바로 직무죠. 직무. 자, 모든 직무야. 모든 직무인데 단 사경제 작용으로서 행하는 것은 제외가 됩니다. 자, 경제관계에 예를 들면 무슨 어떤 계약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공무원이 행위를 하는 수가 있어요. 국가가. 이때는 빠집니다. 자, 이것도 가능한 한 넓게 봐요. 이것도 직무의 개념을 넓게 보면 볼수록 국민의 권리를 더 확대해 주는 것이니까 타당한데 다만 이 관계는 제외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518페이지에 직무행위의 내용 그래서 제목을 볼까요? 동그라미 1번에 권한의 불행사. 어떤 행위를 직접 행위를 하는 것, 적극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불행사, 즉 안 했을 때도 문제가 됩니다. 가령 어느 지역에 위험한 시설이 평소에 있었어. 이게 위험한 암석이 막 산비탈로 굴러 떨어지면 시민들이 다칠 상황이었는데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 제대로 안 했다 이거야. 관리를 안 했어. 그럼 이때도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입법작용도 당연히 해당하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잘못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줬을 때 배상 책임을 지느냐 이 문제인데, 일단 원칙적으로 여러분은 입법작용도 포함된다고 하셔야 돼요. 근데 다만 이것을 이 피해자인 국민 입장에서 소송을 통해 가지고 배상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법률을 원래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잘못된 법률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면 재판행위도 마찬가지죠. 재판은 판사가 하는 것인데, 판사가 명백히 어떤 일방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명백히 어느 한쪽 당사자를 두둔하기 위해서 다른 당사자에게 피해를 줬다든지 이런 잘못된 재판행위가 있을 때는 국가배상 사건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것을 그 일개 시민이 판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법관을 상대로 해서 이걸 입증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좀 내려오면 동그라미 4번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이런 것도 해당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국회의원, 판사, 검사 전부 다 공무원입니다. 아무리 높으신 분들이라더라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거예요. 521페이지 아래쪽에 보세요. 일단 직무를 집행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하면서 그러니까 직무 집행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어떤 부수적인 작용 전부 다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다 해당하고요. 근데 이것이 자, 어떤 공무원이 행위를 할 때 이것이 과연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좀 확실하지가 않은 경우가 있어.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른바 외형설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난 형태를 본다 이거야. 우리가 객관적으로 관찰을 해서 저 공무원이 현재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한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만약에 설사 그 공무원이 스스로 나는 직무를 집행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그 외형을 살펴봤을 때 직무집행이다. 그럼 이런 거 많은 사례들이 나옵니다. 체육 보면 공무원이 출퇴근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이 출퇴근하는 것은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이 아니죠. 따라서 공무원이 뭐 출근길에 시민들하고 대판 싸움이 나서 피해를 줬다. 이거는 국가배상 사건이 아니라 민법으로 가야 됩니다. ROTC 이런 판례도 있어요. 뭐 ROTC 장교란 말이에요. ROTC 출신의 어떤 장교가 있어. 그래서 공무원이지, 공무원. 그러면은 장교가 자기 그 어떤 학생들을 시켜가지고 이삿짐을 나르는데 학생들을 시켰어. 그럼 이 과정에서 뭐 문제가 발생했다. 이삿짐을 나른다는 것은 공무원이 자기의 일터를 옮기는 거하고 똑같다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국가배상 사건으로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을 때 훈련을 받는데 이제 휴식 시간이 있죠. 만약에 휴식 시간 동안에 총을 가지고 장난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다치게 했어. 이건 뭘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 외형적으로 보면 딱 엄연히 군복을 입고 뭐 휴식도 훈련의 연장이란 말 있죠. 그러면 이것도 훈련으로 봐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것도 아무리 장난하는 거지만 훈련 기간 동안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이건 국가배상 사건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직무를 집행하면서의 문제. 자, 522페이지 아래. 이번에는 이제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책은 요게 먼저 나왔네요. 네.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 고의는 자기가 위법하다는 걸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가 고의죠. 그 다음에 과실은 바로 이게 뭐야?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성이 없었어. 게을리했어. 그죠?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은 비교적 우리가 알기가 쉽습니다. 근데 과연 주의 의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 입장은요. 주의 의무를 누구의 주의 의무냐? 바로 평균적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중에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열등한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봐야 됩니다. 능력이 너무 뛰어난 사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피해자의 구제가 축소됩니다. 아니죠.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 뛰어난 사람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 대개 공무원들은 전부 과실을 범한 게 되니까 문제점이 있고, 너무 열등한 사람 기준으로 하면 또 대부분 다 공무원들이 빠져나가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과실의 범위도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 판례는 바로 평균적 공무원으로 봅니다. 523페이지 위에 네 번째 줄 나와요. 자, 괄호 2번에 보면 쭉 내려와서 과실 개념은 이제 객관화해야 된다는 말이지. 다음 페이지 좀 보세요.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가 바로 524페이지예요. 524페이지에 이제 구체적인 어떤 판례들이 등장하는데, 자, 동그라미 1번. 만약에 행정처분이 소송에서 취소됐다고 해서 곧바로 고의 또는 과실을 구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항고소송은 안 배웠어요. 근데 항고소송에서 취소된다는 얘기는 일단 위법, 거기다 위법이라고 써놓으세요. 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얘기야. 그러나 위법이라는 말 여기 보듯이 위법이란 말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용어입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도요, 위법하다고 해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게. 이 말은 피해자 입장에서 공무원의 과실이나 고의를 별도로 다시 증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공무원들이 행정규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일단 우리 판례 입장은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행정규칙을 따르기 마련이죠.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공무원을 탓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공무원들이 법령 해석을 잘못했을 때, 자 여기도요 기역과 니은으로 나눠보세요. 기역,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하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가 귀일되어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때는 과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떤 한 설에 따라 가지고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이 경우도 과실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오른쪽 페이지 위에 판례, 첫 번째 판례 보세요. 그 밑줄 친 부분처럼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지.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관계법규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몰랐다 이거지.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잘 구별하세요. 왼쪽 페이지 아래는 과실이 없다는 사례고,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위에 판례는 과실이 있다는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525페이지 법령 위반이라고 되어 있죠. 법령 위반. 바로 이겁니다. 위법. 법령을 위반했다. 위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법령은요, 우리 판례 입장은 굉장히 넓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문법뿐만이 아니라 거기 광의설부세 표에 나오듯이 인권 존중, 권리 남용의 금지, 신의 성실, 공서양속 등과 같은 이러한 일반 원칙도 공무원이 만약에 이러한 일반 원칙을 위반한 상태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가했죠. 그러면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527페이지 아래처럼 때로는 부작위도 위법해진다. 아까 부작위 얘기했어요. 직무를 집행한다는 것이 권한을 불행사한 것도 해당되듯이 위법이라는 것도 공무원이 마땅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안 한 부작위가 위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참고하시라고 뭐 판례도 많이 적어놨는데요.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부작위. 어떤 판례들은 이런 것도 있죠. 여기는 없는데 그 군대 내에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걸 영창이라고 하는데 영창에 이제 군인을 잘 감시해야 되는 헌병대가 일을 잘못해가지고 군인이 탈주했어. 그래서 인근 민가에 손해를 끼쳤어. 그럼 이 경우도 이제 부작위에 의한 그런 위법이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530페이지에 요거 타인이에요. 요거 타인. 타인은 그러한 행위를 한 자 이외의 모든 자를 말하죠. 그리고 손해는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적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이제 소극적 손해도. 어떤 국민이 내가 손해를 받지 않았더라면 입지 않았을 피해 이런 것들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죠. 여기까지가 바로 이러한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요건들이었어요. 531페이지는 배상 책임, 뭐 성질, 이건 학설적인 거니까 넘어가고요. 532페이지 봅니다. 532페이지 맨 아래. 그럼 이제 배상의 범위 나와. 배상의 범위. 자, 조금 전까지 봤던 그 배상의 요건이 갖춰지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데 배상 책임의 범위. 우리 국배법 3조에 보면요. 쭉 뭐라고 쭉 적혀 있어. 그러니까 어떤 손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배상을 해준다. 어떤 손해는 어느 정도 배상을 해준다. 근데 이 조문의 성격이 뭐냐 이거죠. 이게 기준액이냐 아니면 한정액이냐. 우리 통설 판례는 바로 기준액설로 봅니다. 기준액설. 이건 그저 뭐라고?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에요. 국가배상법에 규정되는 건 그저 가이드라인이니까 상회할 수도 있습니다. 상회가 가능한. 그저 기준일 뿐이니까 이거보다 너무. 근데 한정액으로 만약 보게 되면 이 정도를 넘어설 수 없으니까 피해자인 국민 입장에서는 바로 기준액설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더 배상액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통설은 기준액설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아래 533페이지 아래 이중배상 특례 나옵니다. 이중배상 특례. 이중배상을 배제한다는 어떤 특례가 있어. 배제예요. 이중으로 배상을.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런 거 있었어요. 어떤 A라는 공무원이 있고 B라는 공무원이 있어요. 얘가 전투나 훈련. 얘도 이제 전투나 이제 훈련을 하고 있어요. 전투훈련이니까 주로 어떤 공무원들? 군인, 경찰, 군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얘네들이 훈련 중에 가령 뭐 수류탄 투척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쳤어. 그죠? 훈련장에서. 그러면 얘는요, 국가로부터 뭘 받습니까? 각종 보훈 혜택을 받습니다. 뭐 군인연금법에 의해서 군인연금 같은 거 받을 수 있죠. 요것만 받으면 되고 이중배상 배제라는 것은 국가를 상대로 또다시 국가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벌써 1970년대 생긴 법이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재정이 아직 약하니까 이런 조문이 처음 생겼어요. 여기서요 534페이지에 위에 보면 이제 판례를 몇 개 기억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군인, 경찰, 군무원이면 일단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 국가배상법에는 향토예비군까지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중배상은 배제되는데 규정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여기 우리 판례에 나타나는 사람 세 사람이 있습니다. 보시면 전투경찰 순경 세 번째 줄 전경이라고 하죠. 지금은 없어진 제도인데 전경
이 사람은 경찰 공무원입니다. 경찰 공무원. 따라서 이중배상이 배제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경비교도대원 나오죠? 교도소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경비교도대원. 이 사람은 민간인으로 또 봅니다. 따라서 군인이 아니에요. 공익근무요원도 원래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들이지. 근데 국가배상법에 있어서는 여기에 군인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판례입니다. 자, 535페이지에 맨 위에 위헌성 문제가 있다라고 기억해서 특히 헌법상 평등권을 위반한 것은 아니냐 이겁니다. 다른 일반 공무원들은 이런 배제 조항이 없는데 왜 이런 공무원들만 배제시키느냐. 특히 좀 위험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불평등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위헌성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536페이지 아래 보세요. 536페이지 아래 5번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나옵니다. 자, 요건 3년, 10년이에요. 네, 손해배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한 날로부터 3년,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자, 됐어요. 그 다음에 537페이지에 이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5조. 영조물과 관련된 거예요. 영조물. 일단 이건 국가배상법 5조에 있고요. 여기도 또 이제 요건을 봐야죠. 요건. 첫 번째. 영조물이에요. 그 다음에 설치관리상의 하자. 그리고 타인의 손해. 이 둘 사이에 망입니다. 자, 우리 국가배상법은 영조물이라고 표현되는데 원래 영조물은 도서관 같은 거, 그다음에 박물관 같은 걸 영조물이라고 해요. 근데 국가배상법을 여기에 국한시킬 수는 없죠.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을 얘기해야 하므로 이것은 공물로 해석이 됩니다. 학설상. 공적인 용도에 제공된 물건들이 공물이에요. 그러면 이거 관리 주체가 혹시 그 관리 주체가 국가나 공공단체인 경우는 설치관리상에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539페이지에 위에 영조물 사례 많은 판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거 체크해 두시고요. 밑에 이제 하자, 요 하자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법에는 그냥 하자 이렇게만 돼 있어. 자, 이것은 학설과 판례는요, 영조물이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정도는 안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못 미쳤을 때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근데 540페이지 보면 학설에서 뭐 많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우리 판례는 객관설을 취해 왔습니다. 객관설. 이 말은요, 영조물이 통상의 용법에 따라 이용될 때, 그러니까 그 시설물을 만들었을 때 목적이 있죠. 왜 이 시설을 만들었냐,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냐, 그런 그 용법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그 용법대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져 있으면 그것은 이제 하자가 있는 거죠. 이게 객관설이에요. 자, 봅시다. 여기가 강원도 어느 아주 깊은 두메산골에 이제 그 눈이 뭐 수시로 내립니다. 눈이 내렸다 하면 도로가 그냥 금방 얼어붙어. 근데 여기 이제 도로예요, 도로. 눈이 내렸네. 오늘 막 내렸어. 마침 여기 지나가던 차가 미끄러져서 어때요? 미끄러져서 이제 또 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례에서요, 객관설로 비춰보면 도로라는 것은 미끄러지면 안 되죠. 도로는 이제 자동차가 쌩쌩 잘 달릴 수 있어야 되니까. 도로의 통상적인 용법에 따른 사용을 지금 못하는 상태니까 객관설로는 하자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치? 근데 이제 주관설로 보면 여기에 회피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이걸 피할 가능성이 있었느냐 이죠. 눈이 삽시간에 내려서 금방 얼어붙는데 그런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일이 이것을 제설 작업을 합니까? 운전자들이 조심해야지. 따라서 이때는 어때요? 하자가 없는 거죠. 회피 가능성이 없는 것이지. 주관사. 여러분이 보기에 여기에 적합하죠? 이런 사례는. 만약에 도로에 어떤 물건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 물건이 놓여져 있으면 이건 객관설에 따르면 일단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도로에 물건이 있으면 안 되지. 근데 객관설 취하기가 좀 곤란해요. 이걸 누군가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누군가 물건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 그럼 이 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가 이 물건을 그냥 뭐 1초마다 물건이 떨어지자마자 1초 안에 달려가가지고 이걸 다 치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관설에 보면 하자가 없다고 그것도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구별의 실익이 있습니다. 많은 사례들이 있죠. 가령 541페이지의 아래쪽 보세요. 541페이지 아래에 보면 동그라미 1번 판례 1번 보행자 신호와 차량 신호에 동시에 녹색 등이 표시됐다. 그러니까 횡단보도 신호도 녹색, 그 다음에 차량 진행 방향도 녹색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 평소에 신호등 관리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542페이지부터는요, 542, 543, 544페이지까지는 사실상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되고, 참고로 여러분, 쭉 읽어보면 도움이 되긴 합니다. 자, 545페이지 봅니다. 54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괄호 5번 해가지고, 괄호 5번에서, 면책사유라고 나와요, 면책사유. 그러니까 책임을 면할 수 있느냐, 얘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느냐. 첫째로 불가항력적인 거. 불가항력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뜻이야. 공무원들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도. 가령 우리나라에 갑자기 진도 7, 8에 지진이 일어났다 이거야. 진도 7에 지진이 일어났어. 그 바람에 이런 시설물들이 그냥 다 흔들려가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이 다쳤어. 이런 경우가 불가항력이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예산의 부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재정상 제약. 예산이 부족해서 평소에 어떤 시설물 관리에 위험이 있다는 걸 공무원들이 알고 있었는데 도대체 예산이 없는 거야. 이거 보수를 하면. 그런데 우리 판례는 예산 부족 같은 것은 이런 불가항력적 사유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국가나 지자체는 예산을 어떻게든 확보를 해서 시설을 보완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져야 되니까 예산의 부족은 면책 사유가 기단이다 하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아까 2조하고 똑같아요. 이런 요건들.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인과응이 같다는 거. 547페이지의 제목은 제4절은 배상 책임자 및 구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뭐 내용은 많은데 별건 아니에요. 누가 배상을 지느냐 이거야. 누가 배상 책임지냐. 여기 보시면 A라는 공무원이 있고요. B라는 피해자가 발생했어. 피해자. 그러니까 국민의 한 사람이죠. 피해자. 이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자가 국가나 이제 공공단체가 있죠. 지자체에. 만약에 얘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줬어. 그럼 원칙적으로 국가나 공공단체가 배상 책임자입니다. 우리 헌법 29조도 그렇게 해놨어요. 국가나 공공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해놨습니다. 얘가 배상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법적으로는 얘가.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이 바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국가 또는 지자체라는데 그럼 얘가 왜 배상 책임지냐면 밑에 2번 사무의 귀속 주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무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국가나 공공단체거든. 그래서 사무의 귀속 효과가 얘네들한테 가기 때문에 배상 책임집니다. 또는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시면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나와요. 비용 부담자.
그렇지? 548페이지 비용 부담자. 그래서 설사 사무 귀속 주체가 아니더라도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배상 책임을 진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요. 이런 경우가 여기 도로인데 도로에 여기 신호등이 있다. 신호등의 사무 귀속 주체는 혹시 지자체일 수 있어요. 지자체. 그러니까 지자체가 교통 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든. 근데 이것을 자 비용은 거꾸로 내가 얘기할게요. 거꾸로 있네. 요 교통 신호등 처음에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지자체가 했어. 근데 실제로 요거 교통 단속하고 그러는 것은 경찰청이야. 경찰은 국가죠. 국가 공무원들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피해자가 발생했으면 저 B라는 피해자가 발생했으면 피해자는 이렇게 사무 권한의 귀속 주체인 국가를 상대로 할 수도 있고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지자체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비용 부담자도 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래 놓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지들끼리 내부적으로 이제 구상 관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는 더 잘못한 쪽이 있거든. 그럼 자기들끼리 그걸 서로 구상을 한다. 그 다음에요. 551페이지에 가면 여기까지는 말씀드려야 되는데 뭔가니 요 공무원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여기 지금 이걸 관리하는 공무원 있잖아요. 공무원은 배상 책임 없느냐 이 문제입니다. 예. 근데 우리 판례는 이렇게 나뉘어요. 얘가 만약에 고의 또는 중과실일 때 하고 그 다음에 경과실에 불과할 때. 그럼 피해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 때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 이제 잘못한 부분이 크죠. 근데 이제 경과실일 때는 쟤는 면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정도가 좀 작을 때는 경과실, 때는 공무원 빠져나가고 그때는 피해자는 할 수 없이 국가나 공공단체를 상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판례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바로 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야.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판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551페이지의 문제였어요. 공무원 개인의 책임. 괄호 열고 선택적 청구라고 했죠. 그럼 정리를 하면 어때? 선택 청구.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을 입었을 때는 선택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에게 직접 배상 청구해도 되고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해도 돼요. 선택적으로 해가지고. 그럼 대개 이 사람은 누구한테 하겠어? 국가를 상대로 하겠죠. 국가가 돈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가 고의 중과실인데 국가가 이렇게 배상해 줬어. 그러면 마찬가지로 저 구상관계가 또 남아있는 거예요. 국가는 이제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554페이지의 이야기는요. 제 5절 해가지고 이것은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라고 나오죠. 요거는 여기서 이제 배상심의의 문제가 되는데요. 괄호 2번 554페이지 2번 배상심의회라고 있습니다. 이거 행정기관이고 여기에다가 먼저 청구를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걸 꼭 거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막바로 민사법원에다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면 됩니다. 여기 절차사항이니까 간단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배상심의는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제목이 바로 임의적 결정 전치주라고 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국가배상 사건을 다뤄봤습니다. 좀 쉬었다가 2장 손실보상으로 넘어갑니다.